한국의 살인사건 90번째 사건입니다. 와, 90번째. 이제 10번. 100번 가려면 10번 남았는데 100번이 박 PD님 언제쯤이 100번이에요? 10주 뒤. 2달 반. 10월인 것 같아요. 30만 채워야 되는데. 10월 초인데? 100회 될 때는 30만 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구독자 수가 30만.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내 구독을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100번째가 딱 될 때 그때가 10월 말 초중반. 10월 초 중반. 9월 말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10월 2일 추석날 추석 때예요. 10월 2일이 추석입니까? 그때 정도에 우리가 100회 특집해야 되죠. 100회. 네. 피디님 웃고 계세요. 지금 허탈한 웃음. 그때는 30만이 딱 찾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까 교수님의 그 생일 그 소원 100만도 얼른 채우고 일단 30만부터. 그리고 이제 이왕 대한민국 살인 사건 90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뭐 해주세요 징징거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 실시간 채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박 PD님이 이거 얘기하시길래 아차 싶어갖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책으로 지금 1권, 2권 나왔어요. 네. 1권, 2권 나와가지고 시중에 이제 있죠. 우리가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출판사 쪽에 영 판매가 부진한가 봐요. 그래서 출판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안 좋더라고. 나는 별도로 내가 한 50권 따로 사서 아는 사람들 막 돌렸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한꺼번에 몇백 권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처음으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1, 2, 두 권이 나왔잖아요. 한 권이라도 한 권이라도 좀 구입을 해주시면 가지고 계시면 어떤 형태로건 사인은 우리 둘이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인 해드릴 건데 이 출판사도 좀 그렇고 좀 가오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지. 우리 나름대로 또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면 유지 좀 시켜주십사 이렇게 갑자기 책 장사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참 낯이 후끈후끈하게 잘 못하는 얘기 헐래니까. 그래서 민망하시죠? 좀 민망한데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여유가 되시면 대한민국 살인 사건 지금 1, 2 이게 두 개 나와 있거든요. 출판사 굉장히 어렵답니다. 앞으로도 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3권, 4권 쭉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판사가 어려우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취지가 사실 범죄를 예방을 하고 또한 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도 같이 하자는 취지이잖아요. 피해자의 아픔도 같이 공감하자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 그 우리가 가는 영상의 취지, 방송의 취지를 함께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또 좋겠어서 책을 또 사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뭐 계속 얘기 나와요. 이거 보고 이 방송 보고 뭐 범인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아예 방송도 우리 말고도 공중파고 어디고 방송하면 안 되죠. 범죄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물론 이제 범행 수법을 좀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범인들이 범행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예측해서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범죄 수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걔들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번은 그겁니다. 1번은 저는 범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번은 피해자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먼저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희생되시는 억울한 분들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이웃이잖아요. 네. 가족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 살인 사건 방송하고 있고 그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그 만들었으니까요. 뭐 좀 보시고 소장도 좀 해주시면 뭐 의미가 이제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빨리 또 하나만 또 저 사설이 너무 긴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요전번 그 우리 전주 가서 살인 사건 할 때 그 중국 공안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한 거 있었고 조선족 관련돼서 얘기한 거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동포입니다. 혹은 제중동포예요. 조선족은. 또 그 조선족 그분들이 중국에 이주하게 된 경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그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러움 속에서 자리 어렵게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거 국내에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거 저는 늘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원춘이라든지 김하일이 박준풍이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 국내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자목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욕설도 있었고 뭐 저 조선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괜히 비하 그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지 절대 조선족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민족인데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우리 중국 동포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고 우리 동포들 그 전혀 어떤 감정도 없고 비호감도 아닙니다. 그거 네. 말씀드리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내가 중국놈 어쩌고 했는데 원래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방송 같이 이 클래스가 높은 방송에서 중국놈 이렇게 나라 간의 어떤 그 비하 발언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뭐 당일날 방송의 재미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치중한 나머지 그거 안 쓸 얘기 쓴 것 같아서 오해 없으시도록 바라고요. 중국 분들도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오해 없으시고 다만 그래도 또 이 얘기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중국이 유사일에 대한민국이 생성되고 나서 이 나라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생성되고 나서 중국이 단 한 차례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유감은 있습니다. 저는. 호시탐탐 틈만 나면 이 조그만 나라 집어먹으려고 어지간히 침입했잖아요. 예. 그리고 늘 뭐 한사군에서부터 시작돼서 뭐 당태종 뭐 눈알에 화살 맞고 저 두 번 다시 그 고려는 침입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잖아요. 이세민인가? 네. 뭐 등등 따져보면 요 조그만 나라 집어먹으려고 덤볐다가 결국은 자기네 왕조가 망했죠. 당나라라든지 뭐 수나라 을지문덕 장군 나오는 을지대 그런 거 등등 그 역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유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서러움은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역사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한국 함부로 하지 말고. 교수님은요, 제가 같이 뭐 오랜 시간 지내본 건 아니지만 교수님 딱 그러세요. 나쁜 놈은 싫어하시고요. 좋은 사람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특히 제일 싫어하는 게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 얘기 나오시면 가끔 교수님 스스로가 이게 안 돼. 정제가 안 되실 때가 있으니까 진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하이 레벨 랭귀지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럴 사건 가볼까요, 교수님? 예, 예. 90번째 사건입니다. 네, 여기는 오늘 지명이 안 붙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나와요. 네, 지명이나 보통 우리가 지명이나 예. 피해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붙이면서 사건을 붙이는데요. 오늘 사건은요, 보험금 수령 목적 시체 바꿔치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행 동기가 나왔고요, 범행 수법에 대해서 나왔던 사건 명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목적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 네. 그 다음에 그 수법은 시신을 바꿔치기 한 사건. 그러네요. 네.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에서 그냥 이 사건은 다 얘기가 되네요. 그죠? 네, 아마 그래서 짐작도 좀 하시겠지만 이 짐작한 것보다 더 버라이어티합니다. 정말. 요거 낱낱이 찾았어요. 진짜. 네. 아주 꼼꼼하게 제가 다 찾았습니다. 그냥. 이게 많이 복잡한 사건이고요. 또 이 기사에서는 거의 그냥 어디 간단하게 나온 그렇죠. 정도인데요. 교수님 통해서 제가 이 자료 받으면서 정말 너무 많이 놀라서요.
이 사건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더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한 20페이지 썼는데요. 손가락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네. 이 첫 줄 읽을 때부터 뜨아했어요. 2011년 12월 31일. 2011년도 마지막 날. 네. 네. 01시에 119에서 신고 전화가 옵니다. 119에. 네. 안 씨인데요. 안 씨. 네, 47세 안 씨가 또 동생이죠. 여동생 안 쉬죠 거기도. 네, 거기 안 동생이고. 씨가 그 동생이 위중하다. 빨리 119가 와야 되겠다.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신고한 안 씨 47살 먹은 이 안 씨는 성북구 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 안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강서구 화곡동 쪽에서 무속인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짚고 가야지 빨리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성북구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언니 안 씨가 강서구 화곡동 쪽에서 이 점집을 하는 무속인 그 동생 안 씨가 지금 의식이 없다. 그러면서 119에다가 신고를 했고 강서 소방서 119겠죠 뭐. 네. 119가 도착을 했죠. 네. 예. 이때는 아마 범죄 신고가 아니다 보니까 112를 안 왔던 상황. 안 했죠. 네. 예. 그래서 119가 도착해 봤더니 안방에 그 동생 안 씨가 반드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예. 이때 호흡도 없었고요. 맥박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망한 거잖아요. 호흡도 없고 맥박수 없으면. 네. 근데 일단은 가서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아마 2분간식으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예, 했었나 예. 봐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시신은 아직도 경직이 안 된 상태니까 금방 숨이 넘어간 것 같아요. 따뜻하고 경직이 안 됐으니까 사망 직후에 사망이라고 본다면 호흡하고 맥박이 없는 걸로 봐서 사망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경직도 안 됐고 시신이 따뜻하고 이 사망한 사람은 전 많이 만져봤잖아요. 네. 가서 딱 만지면 금방 어떤 물체 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차가운 물체입니다. 사람 딱 만졌을 근데 때. 이 차가운 물체랑 엄청 되게 달라요. 서늘함이 정말 그 표현이라는 게 그렇죠. 서늘한 게 진짜 교수님 전혀 달라요. 전혀. 네. 어떤 물건 차가운 거 이렇게 만진 거하고 사람이 죽은 시신의 이 몸을 이렇게 만졌을 때 서늘함은 진짜 느낌이 달라요. 전 하도 많이 만져봐가지고 아마 이 경우는 아직도 경직이 안 돼 있고 시체 굳음이에요 그거. 네. 시체 강직, 경직, 네, 경직. 시체 굳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뜻하니까 당연히 경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직후 신고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심폐소생술 했지만 호흡이 안 돌아오니까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거죠. 네, 거기서 사망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네, 의사가 사망 판정을 하는데요. 그때 1시에 119 전화를 갔는데 1시 42분에 사망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이거 참.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네. 이제 당일 날이 되겠네요. 그렇죠. 1시니까. 12월 30일 날 01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날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언니 안 씨 신고했던 안 씨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네, 시체 검안서. 이 시체 검안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 제출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변사 처리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안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는 이제 그 경찰에서 나와서 그것을 검안하거나 검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그러면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생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네요. 의심되는 증이라는 거예요. 지주막하 출혈 의증. 이제 이게 사인이 나왔고요. 그 사인이 나오고 이제 개괄적으로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2012년 1월 1일 날 이제 그 다음 날이네요. 새해가 밝았네요. 2012년 1월 1일 날 오후 2시 반에 화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화장한 거예요. 거의 그렇죠? 하루만이죠, 교수님. 거의 하루죠. 네. 날수로는 이틀이지만 하루죠, 하루. 화장을 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오후 2시 반에 화장하고 당일날 오후 5시에 임진강에 갖다 뿌려버려요. 근데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하는 거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 화장할 때 부모가 안 왔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가 안 왔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이제 화장이라든지 그냥 불미스러운 죽음이라고 네, 해서. 그래서 장례식 같은 것도 간소화하는 빨리빨리 경우 하죠. 하지만 보통 이게 병사거나 병사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간소화하지는 않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사망 하루 만에 시신 그냥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렸으니까.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개괄적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렸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의사의 수사 시작합시다. 의사의 소견이 있다 보니까요. 시체 검안서가 있다 보니까 또 뭐 이 사건은 화장터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준 거예요? 네. 시체가만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병사로 처리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2012년 그 다음에죠. 4월 말에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 강력수사 2팀에요. 첩보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네. 사실은 이 첩보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사에서 수사 의뢰한 거죠. 그쵸. 첩보 네. 아닙니다. 첩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자, 솔직히 얘기해야지 이거. 보험사에서 이거 저 고액 보험금 받아가려고 그러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액을 수령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안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그러면 하는데. 보험조사위원이 있잖아요. 네, 이 보험 든 거 경위도 조금 의심스럽고 또 보험 들고 나서 2달 만에 사망을 했던 건데요. 보험을 들고 2달 만에 사망한 근데 거예요? 고액의 사망 그 보험이었어요. 보험이, 그러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는 의심했고 또 교수님 말씀대로 그 경찰에다가 수사를 수사 의뢰를 해달라. 한 거죠. SIU죠. 보험조사위원. 지난번에 한번 나와셨었죠. 그 네. 최경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볼까요? 사망한 사람부터 우선 따져봅시다. 네. 사망한 안 씨는 44살이에요. 언니가 4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3살 터울이 이 동생이에요. 무속인입니다. 강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곡동에서 조그마한 점집을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경찰이 확인했고 네. 자, 보험회사에서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보험계약 청약서 같은 거 그다음에 보험 건강 보험 들기 전에 건강 확인서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저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 올 정도면 사실은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야지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 보험 건강 확인서 보니까 멀쩡해요. 진단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상태가 어떤지 확인했어요. 경찰이 다 조사했어요. 네. 그랬더니요. 보험이 총 3개예요. 네, 3개입니다. 네. 2009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에 이제 A 생명에 그 2개의 그 보험이 있는데요. 하나가 통합 보장 보험인데요. 이건 월 10만 원씩 그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월 6만 원씩 그 납부를 하는데 이거는 보험금이 1억 원을 타게 돼요. 2개 합쳐봐야 이게 이제 S보험입니다. 사실은 예, S생명이에요. S생명 뭐 아시겠죠? 또 한 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보험회사에서 이건 D생명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D생명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D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변액 수시로 아마 이거 액수가 바뀌는 그런가 봐요. 네. 변액 전 뭐 보험 잘 모르니까 변액 종신보험인데 이거는 한 달에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24만 원 내요. 예? 사망하기 2달 전에 사망하기 한 달 전이죠. 네. 2011년 11월 달에 그 사망 한 달 전에 들었으니까 2번 납입됐어요. 네, 124만 11월, 원씩. 12월 아마 네. 2번 납입이 근데 이게 수령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3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의심한 건 이거예요. 이 D 보험회사에서 경찰이 제보했잖아요. 네. 보험금을 33억짜리를 들고 2번밖에 불입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점집 아닌 다음에 한 달에 124만 원씩 보험금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라서 까짓 뭐 벌이 없어도 원래 부자라서 124만 원씩 불입했을까? 그리고 재산 상태를 확인해 봤대요. 보험회사에서. 그랬더니 재산은 고사하고요. 이 사람이 몇억 원의 부채가 있대요. 거꾸로.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경찰 수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33억 지급을 보류했어요. 네. 근데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이 2개 합쳐서 1억짜리 있었죠?
그건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1억 원 그렇다면 지급이 된 상태였던 예. 거죠. 예. 그렇다면 124만 원을 한 달에 납부하겠다는 변액 보험을 들게 했던 그럼 사람은 누굴까? 그 보험 모집인. 컨설턴트가 사실 어떤 경위로 이게 들게 되는지 가장 확실하게 맞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설계사 최 씨인데요. 42살인데 아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또 퇴사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인데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는 이 사건이 그 터져서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D 생명보험을 그만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조사하다 보니까 화장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둘이 되게 친하시. 자기가 보험 들어줬던 사람이 죽었는데 뭐 엄청나게 친해서 그랬는지 몰라지만 유고를 처리할 때 또 화장할 때 갖다 뿌릴 때 임진강변에 같이 있었어요. 이 보험 설계사가. 그러니까 경찰이 더더군다나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진단을 내렸던 의사도 있고요. 또 그렇죠. 출동을 했던 119 구급대원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두 분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뭐 의심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히 질문할 때 그럼 사망자 얼굴을 좀 기억을 하시냐. 그렇죠. 네, 했더니 이 사망자의 얼굴은 크고 넓적하다. 그리고 체구도 컸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사망한 그 안 씨는 사진도 다 확보했거든요, 경찰이. 근데 얼굴도 자꾸 갸름하고 아주 마른 체형이에요. 그런데 천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이나 부검의 그 두 사람은 시신을 보니까 얼굴도 엄청 크고 넓적하고 체구도 상당히 컸다. 그러면 경찰이 확보한 사망했다는 안 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마른 체형에 얼굴이 갸름하고 작다는데 이거 뭐지? 물론 뭐 사람이 죽고 나면 얼굴이 붓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형 자체가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뭐 다른 사람에 의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보험 가입은 직접 본인이 가서 했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들여진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보험을 든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서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는 보험금 목적으로 누가 타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들었다면. 그 보험 사기라면 자기 스스로 들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보험금 받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때부터 이제 자꾸 의심이 이제 끝도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지금 이 다른 사람일까? 네. 더더군다나 외형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원 확인했던 이 안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본인이 가서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는데 아니 죽어서 보험금 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죽으려고 보험금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누군가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이. 부검한 사람 그 사망했다고 그날 응급 조치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 외형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다니까? 이런 생각이 경찰이 의심이 된 거죠. 일단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안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보험금 1억 원은 수령이 됐다 보니까 그럼 그 보험금이 어떻게 수령이 됐는지 어디로 갔나? 네, 그리고 또 통신 수사를 해서 또 어떤 의심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1억 1억 원 타갔죠. 네, 근데 그거 뭐 죽은 사람은 타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가족이 타갔어요. 가족 계좌로 이제 확인을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가족들 전 그 은행 계좌를 깠나 봐요. 그랬더니 수령자는 아버지로 돼 있어요. 아버지로 돼 있는데 돈을 대신 수령해 간 사람은 남동생이에요. 40살 먹은 남동생.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남동생이 있죠. 지금 안 씨 있죠. 그 안 씨의 언니 언니 있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남동생은 40살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남동생한테 갔던 돈은 2,5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1억 중에 7,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거는 언니 신고한 안 씨가 가져갔네. 네. 그 좀 분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1억 원은 아들이 수령을 해서 아버지가 원래 수령하게 돼 있는데 아버지 대신 수령했죠. 그래서 이 1억 원 중에 자기는 2,500을 갖고 그
그 누나 큰 누나한테는 7,500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 돈 들어간 상태에서 인출 같은 거를 좀 따져 봤나 봐요. 인출 같은 거는 보니까 주로 서울 화곡동 쪽에서 인출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또 전라도 광주 월산동 이쪽에서 이거 입출금이 자꾸 뛰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생이 사는데 그 아버지가 사는 데는 충청도예요. 그리고 2,500만 원 동생 가져갔잖아요. 언니는 또 화곡동에 살아요. 그러니까 언니 안 씨가 거주하는 화곡동에서 7,500 가져가고 돈이 인출되고 뭐 이러는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광주 월산동에서 돈이 인출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족하고 뭐 연고가 있는 연고가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다 충남에 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라도 광주에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계좌가 이제 좀 나왔고요. 통화 내역을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사망 시점부터 이전 몇 달간 계속 통화가 유독 많고 사망 직전까지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 씨, 44살의 김 씨였습니다. 유독 사망한 안 씨하고 통화 내역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직업을 확인해 보니까 박수무당이네요. 아까 사망한 안 씨도 즉 무당이라고 무당이었죠. 네. 무속인이었는데 이 사람 이 무속인 사망한 안 씨가 유독이 통화를 많이 한 남성이 하나 있는데 그 남성의 직업을 까봤더니 박수무당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온 게 이 사람이 광주 아까 ATM기에서 그 보험금 1억 들어간 거 막 인출되고 막 했다고 그러죠. 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인출자가 이 사람이에요. CCTV 확인해 보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김 씨한테 돈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김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왜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네. 돈을 인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망자의 내연남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제가 볼 때는요. 남동생이 2,500만 원 가져간 거는 남동생이 그냥 쓴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안 씨가 가져간 7,500만 원은 안 씨도 그렇고 언니 안 씨도 그렇고 이 박수무당 사망한 사람의 그 내연남인 그 김 씨 이 사람도 강서구 살거든요. 네. 근데 요 사람하고 두 사람 사이에 돈 7,500이 나눠져 간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보여지고 하여튼 그 광주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 박수무당 안 씨가 광주에서 ATM기에서 돈을 자꾸 인출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친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친언니가 이 사망자의 얼굴, 자기 동생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언니도 만약에 이게 뭐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거나 뭔가 이 범죄하고 연루가 돼서 보험 사기 쪽으로 간다면 신고한 언니도 가장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죠. 공범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동생 안 씨가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동생 안 씨가 아니라면 언니라든지 이 동거남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하겠죠. 네. 죽은 안 씨가 네. 살아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살살. 살살 교수님 얘기하는 미행, 행적을 이렇게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죽은 사람이 무속인 안 씨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죽은 거를 지금 그 동생 안 씨가 죽은 걸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이 진짜 안 죽었다면 안 죽은 사람이 언니나 동거남한테는 연락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거남을 살살 미행을 하면서 그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살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사망한 지 한 6개월이 지난 그렇죠. 거의 네. 5,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 19시 07분 그러니까 저녁 7시 무렵이에요. 한성대 입구역 그 지하철 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게 언니가 그걸 사용하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근데 언니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네. 보통 공중전화 휴대폰 있는데 공중전화 쓸 일이 없죠. 네. 근데 언니가
한 6개월 지났는데 언니 안 씨가 한성대학교 입구역 그 지하철 그 구내에서 휴대폰 손에 들고 공중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찰이 살살 미행하다 보니까 이건 아주 특이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언니가 사는 또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이랑 또 거리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또 이렇게 저거 뭐지? 손에다 휴대폰을 들고 공중전화를 거는 건 무슨 경우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공중전화 끝나고 나오더니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는 또 휴대폰으로 딴 사람하고 통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CTV도 확보를 했어요, 경찰이. 네. 이거 뭔가 분명히 누군가와 비밀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계속 미행이죠. 네,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뭔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 핸드폰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공중전화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공중전화가 어디로 발신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나옵니다. 맞아요. 아까 그 ATM기 나왔던데. 네, 광주에 거주하는 남성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안 씨가 동생이 죽고 난 뒤에 6개월이 흘렀는데 경찰이 미행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그 지하철 구내에서 공중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하더라. 네. 그러면 이 언니가 걸은 그 전화, 그가 이제 수신한 번호죠. 네. 그 번호를 땄더니 그거는 광주에 있는 어떤 남성이더라.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다 그 전화는 전부 다 수신이더라며요. 네. 언니가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 걸었더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요 발신이 거의 없고요 거의 수십만 그러니까 받는 용도로만 거의 사용된 번호라고 하는. 언니가 계속 거는 그 번호, 그 번호는 수신 번호만 있구만, 거는 전화가 아니구만 거의.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많이 수신되는 번호가 뭐냐라고 봤더니 강서구 거주하는 그 내연남 있잖아요, 김 씨. 그 김 씨 옆 공중전화입니다. 아,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좀 복잡하긴데 복잡하죠. 설명을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경찰이 언니를 의심해서 언니를 미행합니다. 네. 언니 안 씨를 미행했더니 이 언니 안 씨가 한성대학교 옆에 입구에 있는 그 이 지하철에 들어가더니 공중전화를 겁니다. 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경찰이. 그 이후에도 언니를 몇 번 따라다니니까 보문역에서도 해요. 네. 보문역에서도 공중전화로 또 어딘가 걸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으면 그 받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받는 사람 번호를 뺐어요. 그 받는 사람 전화를 뽑아서 봤더니 이 사람은 광주에 거주하는 남자예요. 네.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다시. 그 전화번호로 누가 전화를 많이 걸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또 해봤어요. 네. 어디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는지. 그랬더니 언니 안 씨 말고도 강서구에 거주하는 그 죽은 안 씨의 내연남 박수무당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야. 그러니까 언니도 그렇고 이 그 내연남 김 씨도 이 공중전화로만 쓰는 거야, 그 네, 전화에다가. 공중전화를 어딜 거냐면 여기 이 그러니까 광주에 그 전화번호. 사는 남자 핸드폰에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남자가 지금 광주 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언니도 공중전화로 꼭 이 사람한테 전화해. 그다음에 죽은 안 씨의 내연남 박수무당도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맨날 일로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공중전화로 이 사람한테만 전화를 걸까? 휴대폰으로 걸어도 되는데 네. 이제 그걸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이때부터 이 김 씨도 박수무당 김 씨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언니와 더불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핸드폰에 또 다른 통화 내역도 살펴보다 보니까 1544로 시작하는 넘버가 1544는 그거잖아요. 그 뭐 콜센터 같은데 1588, 1544, 뭐 1688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교수님 보통 이게 녹음하는 거 있지 않나요? 안내 전화. 콜센터 같은 데는 녹음하는 거 있지요. 네. 민원 같은 거. 그러니까 통화 내역 중에 1544로 시작되는 넘버가 나왔어요. 그 전화는 거의 수신 용도죠. 아. 양쪽에서 공중전화로 걸려오는 것만 받는 수신 용도의 어떤 광주 사는 남자 건데 이 남자가 사용한 것도 이제 발신 내역도 뽑아본 거예요, 경찰이. 발신 내역 뽑아봤더니 거의 없어, 딴 거는. 딱 하나 나왔어.
1544가 나왔어. 여기가 광주 해양 도시가스 콜센터래요. 아, 그러니까 광주예요. 네. 그 사람 광주 살잖아요. 네. 응.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저는 되게 착안을 잘한 것 같아요. 콜센터에는 분명히 이게 녹음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그 상담하면 요즘 다 녹음을 하잖아요. 도시가스 설치해달라고 전화한 거라면 당연히 상담하는 과정에서 콜센터에 녹음이 돼 있죠. 아 그러면 이 녹음 확인해 봐야 되겠다. 목소리 나오잖아 거기. 네. 그래서 목소리 녹음 파일을 그러니까 받아. 전화 거는 사람 목소리. 그랬더니 그래서 녹음 파일을 그럼 좀 달라 거기 요청을 해서 녹음 파일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딱 눌렀더니 이사하고 나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문의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광주로 내려온 어떤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도시가스 설치해달라고 1544로 그 광주 해양 도시가스 센터로 전화한 거네요. 민원 전화. 네. 그게 녹음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여성이 왜 아까 교수님이 서울 사람이라고 예측을 하냐면 표준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사람이라면 분명 광주에 그러면. 사투리가 있을 텐데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 여성 계속 그러면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남자 명의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휴대폰도. 근데 여자가 표준어 쓰는 여자가 도시가스 설치해달라고 콜센터에 전화한 거예요. 네. 이건 뭐 이제 이때부터 경찰 감 잡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우리가 지금 사망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안 씨냐? 그렇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 씨의 목소리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콜센터 목소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을 때 안 씨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확보를 이미 해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험회사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서 보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속여요. 아마 33억 받으려고 보험 들으면서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 콜센터하고도 그 통화가 되잖아요. 네. 뭐 보험 조건 들으셨습니까? 뭐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네 아니요 뭐 이거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를 콜센터에서 또 녹음한 거 갖고 있어요. 이걸 경찰이 확보했었어요. 그거 하고 저 도시가스 그 콜센터에 전화 걸은 거하고 두 목소리를 대조를 합니다. 네. 그냥 귀로 들어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완벽하게 그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가수. 국가수 가야죠. 네, 그래서 음성에 대한 비교를 했더니요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 그러면 안 씨가 살아있네요. 지금 그죠? 네. 보험 들을 때 그 안 씨 목소리가 광주에 있는 그 도시가스 신청했던 여자 목소리하고 같으면 안 씨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근데 목소리도요 거의 지문과 같아요. 지금 그러면 네, 그래서 주파수 성문이 있다고 그래요, 성문. 네, 성문. 그래서 우리가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문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정말 여기서 이제 경찰들은 아 이게 게임 끝났다고 사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아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을 뭐 살해했든 뭐 했든 지금 바꿔치기 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분명히 안 씨는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일단은. 그러면 이걸 그러고 나서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네. 그렇죠. 신청까지 했었으니까. 네. 청구했는데 안 주고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보험은 청구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청구만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광주에 그 전번 휴대폰 번호 나왔잖아요. 네. 거기는 뭐 주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경찰이 가죠. 네. 근데 이것도 그 광주가 그 광주에 거주하는 집 그 식당 주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 찾아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 남자가 이 전화번호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누가 부탁해갖고 내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식당 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광주 사람의 그 광주 특정된 사람의 주변에서 일하는 식당 주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왜 명예를 불려줬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되게 부자인 척했다. 우리 식당에 자주 오고. 그리고 또 사정이 있다고 명의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 명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식당에 자주 오던 그 어떤 그 표준말 쓰는 여성 안 씨로 추정되죠. 그 여성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 여성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명의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어휴, 참 복잡하죠.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목소리 똑같죠? 네. 보험 들을 때 목소리 그 목소리하고 도시가스 신청한 목소리 같은 목소리 안 씨예요. 죽었다는 네. 안 씨. 그리고 휴대폰 그 보니까 이건 그 본인이 쓰는 거 아니고요. 그 남자가 쓰는 거 아니고 빌려줬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이 안 씨가 장난친 거예요. 보험금 목적으로. 그럼 지금 체포해, 지금. 광주에 있는 여성은 안 신 안 신 거죠. 거죠. 네. 긴급 체포하죠. 네. 그래서 생존을 확인을 하고 나서 시신은 그럼 어떤 사람의 시신인 건지 그것도 이제 그때부터 불가사의죠. 그리고 이 시신의 그 사람은 그러면 살해를 한 건지 누군지 그리고 이것이 보험 수령의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좌 추적도 하고 통신 수사, 탐문 수사 이제 쫙 한 거예요 또. 그랬더니 그 죽었다는 안 씨 있잖아요. 네. 얘하고 이 사람하고 내연남 그 박수무당 김 씨, 그다음에 언니 있잖아요, 언니. 네. 그리고 보험 설계사 그 최 씨가 아주 가깝게 지냈대요. 그럼 공범 가능한 거죠. 이제 검사한테 가서 일단 안 씨가 살아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줍니다. 아마 그 목소리 이제 그 들려주면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빨리 체포영장 좀 첨부해 달라, 이렇게 발부해 달라 그랬더니 그래도 한 번은 기각됐어요. 안 씨가 확실히 살았는지 여부를 또 한 번 더 판단한 다음에 청구하라고. 그래서 한 번 기각됐다가 다시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그러면 이 기각시켜서 목소리만 갖고는 검사는 영장 신청 못 해준다는 소리니까 체포영장. 그러면 가서 안 씨 얼굴을 보면 될 거 아니요.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광주 주소지로 가서 잠복해요. 잠복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형사들의. 네. 아니 근데 나는 이 기각한 검사가 이해가 안 가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안 씨 목소리.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신청할 때 했던 그 목소리 두 개를 국가수까지 의뢰를 해서 동인이라고 나왔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안 쉬잖아요. 그 왜 이걸 체포영장을 기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검사가 생존했는 거를 더 확인해라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러니까 형사들이 짜증나니까 에이씨 차라리 가서 본인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따가지고 오자.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체포영장 신청 안 하고. 그래서 긴급 체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교수님 이거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저 휴대폰 주소지 가서 식당 주인 만나고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손님으로 거기 이제 안 씨 나오는 모습 딱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이제 되겠네요. 딱 발견한다면은 뭐 자기 형사들이 눈으로 확인했는데 뭐 볼 거 뭐 있어요. 체포영장 다시 신청하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또 하나가 웃기는 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수사는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계좌 추적도 하게 되고 통신 수사도 하게 되는데 이때 내연남 김 씨가 계좌를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자신의 계좌를 조사한 거를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에 은행 측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 박수무당 김 씨한테 통보를 했어요. 경찰에서 당신 계좌를 까고 있다. 근데 원래는 수사 과정에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서 실수한 거더라고요. 수사가 아직 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이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한 사실을 당사자한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종료되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한참 통신수사 뭐 박수무당 김 씨, 안 씨 뭐 이런 사람들 계좌를 막 다 깠잖아요 경찰이. 네. 수사 과정에서 그거를 홀딱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이 김 씨가 보험회사에도 전화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내 왜 계좌 까냐고. 그래서 이게 좀 혼선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체포영장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여기서 지금 김 씨가 내연남 김 씨가 자기 따지고 계좌 추적했다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놓칠 수도 있다. 영장도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골치 아픈 거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안시 긴급 체포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게 2012년 7월 3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긴급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식당 주인이 근처에 사는 여성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집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 여자가 쓰는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시간 긴급 통신 사실 확인원을 받아가지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서 잡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잡으면 안 되니까요. 동시에 지금 4명이죠.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안 씨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씨를 뚝딱 따고 나면 공범인 박수무당, 그다음에 언니 안 씨, 남동생 최 씨. 설계사 최 씨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현재 이들이 어디 있는지 딱 이제 파악을 해요. 그다음에 형사를 쪼개요. 그래가지고 야 2시 동시에 들어가. 딱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서 딱 동시에 검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지금 사망한 안 씨, 그다음에 언니, 친언니. 사망했다는 안 씨, 씨.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망했다는 안 씨, 안 씨의 언니, 안 씨. 내연남 김 씨, 그리고 보험 설계사 최 씨, 최 씨. 총 이렇게 4명을 검거합니다. 동시에 검거합니다. 네.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들어가 동시에 딱 덮쳐가지고 이때는 할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이거 다 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이때 검거 과정에 웃기는 일이 있었죠. 뭐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사망했다는 안 씨 집에 딱 덮쳤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신당 차려놨어요. 이미? 예. 아니, 뭐 죽었다는 여자가 그래도 또 하긴 한 반년 지났으니까 벌어먹고 살려고 거기서 전 보면서 아직 그 수령액이 없다 보니까 1억 원 있네요, 참. 신당 차려놓고 있어요. 형사들이 딱 덮쳐가지고 당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모를 줄 알았냐? 이러면서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무속인 안 씨가 잠깐만요 그거만 계속 반복했다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그냥 귀신같이 죽은 걸로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갖고 긴급 체포하면서 당신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잠깐만요 그러고 그냥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는요, 교수님 사기가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네. 네. 이 사건까지 청구했으니까 보험 사기 된 거예요. 네. 보험 사기가 됐는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이제 지금부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단 이 안 씨 대신 사망했던 그렇죠. 죽은 사람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만약에 살해했다 그러면 여긴 살인죄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안 씨가 살아있다는 거는 이거는 다 인정했어요.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4명 다. 그렇잖아요. 뭐 안 씨가 살아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4명 다 저 범행은 인정했어요. 우리가 보험 사기 하려고 그랬다. 이건 다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시신이에요. 자 이 무속인 안 씨, 이 시신 도대체 누구야? 형사가 물어봤겠죠. 횡설수설해요. 3명은 시체 구하는 과정 우리는 모른다. 내 동생 아닌 거 맞다. 내 보험 저 계약한 사람 아닌 거 맞다. 이건 다 인정하지만 그 시체를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안 씨가 했다 이거죠 결론은. 나머지는. 근데 이 안 씨는 시체에 대해서 횡설수설해요. 이 안 씨가 원래 무속을 하기 전에는 부동산 사업을 추진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예. 이게 어떤 거에 되냐면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지어가지고 세 받아 먹는 거. 네, 세 받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건물 짓는 게 다 빚으로 내다 보니까 한 3층 건물이었는데 2층까지 정도 지다가 이게 멈춰졌나 봐요. 근데 돈은 여기저기서 빌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사채빚만 계속 받게 되고 사채 사채 업자들한테 계속 채무 빨리 빚 갚아라 이걸 요구하고 독촉 요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전 봐가지고는 그 돈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시체를 어디서 구매해가지고 그 내가 사망한 걸로 위장을 해서 보험으로. 돈을 좀 받아먹자 이거를 공범들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언니하고 그 무당하고 보험 설계사 최 씨한테 그 제의를 한 거고 이들은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다 인정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나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럼 빨리 진술을 하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체 그 시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얘기해봐. 시체 어디서 났어?
인터넷 검색으로 어떤 그 불쌍의 남자 만나서 500만 원 내가 줬더니 시체를 줬다. 이게 그냥 얼핏 들어도 말이 됩니까? 인터넷 검색했더니 어떤 불쌍의 남자를 만나는데 시체를 500만 원에 팔더래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그 시체를 써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불쌍의 남자 만날 때 그냥은 아닐 거 아니야. 연락했을 거 아니야 전화로. 이메일을 하든 전화를 하든 뭐가 있었을 텐데.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경찰이 쪼갰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가 그 연락했다는데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이제 번복해요. 네. 사실은 거짓말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디서 구했어? 사실을 얘기해봐. 이제 인터넷에서 500만 원 돈 주고 산 건 거짓말이잖아. 불쌍해 남자 만나서 산 건. 그럼 다시 얘기해봐. 그럼 어디서 구했어 그 시체?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강모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시체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선수금 1,500만 원만 일단 지급을 하고 했더니 그 강 씨라는 사람이 나한테 시체를 구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내가 그냥 예명으로 그냥 썼는데 이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죠. 박 씨입니다. 박 씨. 박 씨라는 사람한테 시체를 1억 원 주게 사기로 하고 본인이 아마 이 무속인이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 이런 거 연관되다 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써요. 이런 여자들. 거기서 일할 때 운전기사 했대요. 이게 박모 씨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시체를 1억 원에 사기로 하고 선수금을 1,500만 원 툭 줬더니 시신을 탁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잔금은 어떻게 했냐? 그럼 나머지 1,500이면 1억이면 8,500. 네. 그 잔금은 그랬더니 그건 또 대답 못 해요. 그다음에 박 씨 휴대폰 넘버 대봐. 박 씨한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것도 대답 못 해요. 아니 그리고 아니 뭐 그냥 다 대뜸 찾아가서 박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시체 구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박 씨를 만나게 됐냐? 전화 걸은 사실도 없잖아요. 휴대폰 번호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만나서 네가 1,500만 원 주고 시신 구했냐 그랬더니 왔대. 자기한테 몇 년 만에 찾아왔대. 그러다가 자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시신 좀 구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견 들어도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이거. 이 방송하면서도 웃기지도 않아 이거. 그렇다면 일단은 그러면 그건 뭐 안씨는 그렇다 치고 이제 네. 시신 구한 과정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언니는 알 거 아니에요. 언니는 그러면 이제 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네. 언니가 동생이 돈을 빌려갔었대요. 한 수천만 원. 그랬더니 수천만 원하고 내가 빌려간 수천만 원 거기 플러스 언니가 이 일 도와주면 내가 3억 원을 보험 사기 도와주면 딱 같이 더 줄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걸 오케이라고만 했는데 12월 31일 날 진짜 전화 온 거네. 그러니까 동생이 전화해서 시체 있으니까 빨리 와서 119에 신고하고 언니가 사망 진단서 하고 나 화장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가니까 이미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속인 집에. 그러면 이제 경찰이 물어보죠. 그때 그러면 동생하고 범행을 공모할 때 당신들 어떤 방식으로 연락 주고받았느냐. 이거 웃겨요. 이때 저는 이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건데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대포폰. 사실은 이전에 동생 안 씨하고 언니 안 씨의 통화 내역을 경찰이 다 깠었거든요. 근데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12월 31일 전후해가지고 범행이 있을 때 전후에서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들이 휴대폰 그 통화한 게. 그게 더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아니 어떤 식으로 그럼 연락을 주고받았길래 왜 통화 내역도 없어 당신네. 그러니까 12월 초에 동생이 대포폰 2대를 구해가지고 와서 한 대를 자신한테 주워가지고 그걸로 이 동생을 하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휴대폰 없다. 번호도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포폰을 확보를 해야 상대 그렇죠. 주고받았던 또 대포폰을 확보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이 대포폰을 연락했던 또 알 수 있을 텐데 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 일단 거기까지 이제 언니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얘기한 거는 동생이 계획 짜고 비탄 감해주고 손 3억 더 준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담한 것 뿐이다. 그러고 가보니까 이미 시신이 있었다.
그때 그 사건 즈음에서는 동생이 대법원 줘갖고 그걸로 통화했었다. 이게 이제 언니의 그 진술 취지예요. 그렇다면 언니는 사기 공범 정도로밖에 지금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요 진술만 받으면 그러면 한 사람 더 조사해야 되잖아. 내연남 김 씨가 있죠. 박수무당 내연남 김 씨. 여기도 당일날 예. 12월 31일 날 9시경에 밤 9시경에 연락을 받고 화곡동 부근에서 본인 안 씨와 또 그 보험 설계사 최 씨를 같이 만나서 그 31일 날 차 안에서 대화를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일 날 자기들 범행 사실 그 전에 얘기도 듣지도 아무것도 못했다. 모르고 있었는데 범행에 대해서 이 내연녀 안 씨가 다 털어놔서 그때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은 그거였다는 거죠. 장례식장 가고 화장 시켜주고 화장 그다음에 뿌려주는 것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수무당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책임 회피하는 거죠. 근데 이 안 씨가 약간 돈을 많이 빌렸었나 봐요. 이 그 김 씨한테도 4천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빌렸었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빌려 쓴 돈 4천만 원 플러스 거기다 내가 보험금 받으면 1억 원까지. 아까 언니한테는 3억 준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내연남한테는 너한테 내가 빌린 돈 4천 플러스 1억 더 줄 테니까 내가 시신 받고 지게해서 보험금 수령할 거야 33억.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해줄 거는 나 죽었다고 간주하고 장례식장 와가지고 좀 울어주고 그다음에 다음 날 화정할 때 좀 참석 좀 해주고 그리고 뿌릴 때 임진강에 뿌릴 때 가서 좀 뿌리는 데만 좀 껴줘. 그러면 1억 뚝딱 주는 거야. 빌려간 돈 4천도 갚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승낙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무당 김 씨의 얘기예요. 박수무당 김 씨의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1월 2일부터 장례 치르고 난 다음부터 지 차로 이 저 죽었다는 안 씨를 태워가지고 강원도 강릉, 전라도 보성 이런 데로 이동하면서 여관에 투숙하면서 도피를 도와준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공중전화로 언니하고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뭐 계속 도와주었던 그런 거죠. 거죠. 이 사실은 바로 이 강서구 이쪽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죽었으니까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 강원도나 전라도 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최 명 씨, 더 이제 있죠. 최 씨. 예. 네. 최 씨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안 씨와 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안 씨와. 그리고 11월 달에 보험을 이제 가입시켰는데 이게 본인이 가입시킨 거 맞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계획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계획했을 텐데 자기 때는 또 다시 12월 31일 날 거짓말하네. 네. 당일 날 잠깐만 와봐.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딱 시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보니까 시체가 있었다고 다 발뺌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얘는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저 최 씨한테는 1억이요. 1억. 그러면서 똑같은 걸 또 다시 얘기했다는 거야. 영안실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 화장터 같이 가지고 울어달라. 같이 참석만 해달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들 지금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이? 전도 없죠 이거. 그러니까 뭔가 안 씨를 제외한 세 사람들도 뭔가 공모를 한 듯한 느낌이. 공모하고요. 제가 딱 볼 때 제일 경찰이라면 탁 느끼는 거짓말은 구급대원하고 갔을 때 시신이 따뜻했죠. 네. 아직 부드러웠죠. 네.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락받고 가니까 이미 시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연락받고 갔을 때 시신이 있었다면 시신은 굳었어야 돼요.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따뜻하고 경직이 안 됐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신이 따뜻하고 강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들은 갔을 때 이미 시신이 준비돼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다면 시간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네. 어디서 구해온 시신이라면 이미 딴 데서 죽어서 가져온 시신이라면 그거는 경직돼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당 안 씨 집에서 죽었으니까 따뜻한 거잖아요, 시신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점점 미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이들의 진술로는 하나하나 밝혀낼 수가 없다 보니까 공무관계를 이제 어떤 객관적 증거,
자료, 그렇죠.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대포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의 공모관계를 하나하나 밝히는 수사를 합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걸 거짓말이라는 걸 깨야 되니까 이제 공모관계 수사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공모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대포폰. 대포폰은 볼 것도 없이 사전 계획이잖아요. 네. 그죠? 네. 대포폰이 근데 교수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차지하죠. 대포폰이 키폰이죠. 지금 대포폰이 엄청 중요한 거죠.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언니 안 씨는 대포폰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나고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뻗대니까 미쳐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골탕을 먹고 있다가 이제 수세 가잖아요. 체포하면 그 언니 안 씨의 수첩을 경찰이 압수를 한 거를 뒤적거리다 보니까요. 휴대폰 넘버 적혀 있는 그 메모가 쭉 써 있어요. 네. 그 번호를 추궁했어요. 이거 무슨 번호야? 그러니까 아마 이름들이 다 써 있고 뭐 번호가 있고 이랬을 텐데 여기 번호가 안 적힌. 안 적힌 번호가 있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 전화번호. 그게 대포폰이에요. 이게 동생이 준 대포폰 넘버가 맞다. 예,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수첩 같은 거 확보 잘 해놔야 돼. 와 이거 진짜 네 꼼꼼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거 언니 체포할 때 언니 수첩 압수 안 해놨으면 대포폰 영 못 찾을 뻔했어요. 그 말만 믿었으면 그럼요. 나보고. 근데 이 번호 뭐야? 이 번호. 이름 안 적힌 이 번호 무슨 번호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 동생이 준 대포폰 번호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 분석하면 되지 그 대포폰. 네. 번호 나왔으니까. 그 통화 내역을 분석을 했는데 2011년 12월 1일 한 달 전부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 7월 3일 그 체포되기 전까지 그렇죠. 통화 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 안 씨가 사용한 대포폰의 번호가 또 나오죠. 네. 2대 원래 준비했었잖아요. 그 번호도 나오잖아요. 네. 동생 대포폰도 이제 거기서 발견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핸드폰, 대포폰, 동생의 핸드폰을 한번 추적해 보면 되는 거죠. 네. 기주국도 파악하고 통화 내역도 보고 이제 이러면 동생이 시신을 어디서 가져왔으니까 시신을 가져왔으니까 그 대포폰을 추적해 가지고 시신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전화 거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전화를 했을 때 그때 기지국이 만약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위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의 대포폰을 확보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 다녔는지 누구한테 전화 걸었는지 이런 게 나오니까 시신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네. 시신 처리에 있어서 전부 대포폰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그 통화 내역 중에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2011년 12월 13일하고 14일 이틀간의 수해에 걸쳐서요. 그 노숙자 쉼터로 전화를 한 게 맞아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숙자 쉼터에 왜 전화를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노숙자 쉼터에서 누군가 유인해 가지고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찾은 걸까요? 그다음에 사건 발생 3일 전 12월 28일부터 기지국 위치를 보니까 또 영등포역이에요. 영등포역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거기가 노숙자가 좀 많죠. 굉장히 많죠. 노숙자 많죠. 그러니까 12월 28일 날은 분명히 사건 발생 3일 전에 그 노숙자가 많은 영등포역에 이 안 씨가 간 거예요. 그러면 노숙자를 유인해 가지고 살해하려는 목적이었을까? 경찰은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대포폰으로 통화한 데 중에 특이한 구역이 노숙자 쉼터였고요. 또 이 기지국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건 발생 3일 전에 영등포역, 즉 노숙자가 많았던 곳에 갔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거 노숙자를 유인해 가지고 죽여서 지를 대신하게 만들려고 했나? 경찰은 이렇게 본 거죠. 네. 이 대포폰 그래서 언니 안 씨의 대포폰 그 번호를 찾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니 안 씨하고 동생 안 씨하고는 휴대폰을 주고받았으니까 전화를 주고받았으니까 동생 대포폰의 번호가 나온 거고 그 동생 대포폰의 전화번호로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니까 또 통화 내역을 확인하니까 노숙자 쉼터로 연락이 전화하고 영등포역에 노숙자들 많은 곳에 갔던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풀려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추적할 수 있는 게 있죠. 대포폰도 이제 또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도 또 확인해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 대포폰을 구해준 사람이 시체를 구해줄 수도 있고 노숙자를 구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집 근처 PC방에서 일하는 알바생한테 부탁해서 그러잖아요.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해요. 저 대포폰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 대포폰 어디서 구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 근처에 PC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알바생한테 내가 부탁을 했더니 대포폰을 구해줬다.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그 알바생 찾으라고 그랬어. 대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네. 또 사실은 없으니까 못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딴 얘기 하죠, 딴 얘기. 네, 사실은 나 대포폰 구해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운전기사였던 박 씨. 네. 아까 시체를 구해줬다고 했던 박 씨죠. 박 씨가 사실은 대포폰을 구해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포폰에 그럼 통화네요. 그리고 이 대포폰들이 네, 그 기지국 왔다 갔다 했던 그 영등포랑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그때 대해서야 이제 강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박 씨.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 대포폰을 구해준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에 있을 때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 씨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대포폰을 나를 구해준 거고 두 대를 또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요양원에서 나한테 시체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다. 요양원에서 시체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대요. 그렇다면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대포폰 통화 내역이 이 박 씨랑 통화를 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박 씨하고 박 씨의 그 친구 이 사람들은 긴급 체포할 수 있죠. 네. 체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 안 씨 부탁으로 대포폰 두 대 구해줬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시신 구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가정부를 부탁을 했다. 가정부요? 가정부 구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소개서 통해 가지고 가서도우미 2명 소개해주고 100만 원 받았다. 이거 시신 구해달라는 얘기 한 거 아니다 우리한테. 그 안 씨가 얘기한 거고 달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신 관련된 건 언제 얘기 들었냐 그랬더니 술자리에서 이 안 씨가 다른 여자 시체를 구해서 내가 죽은 걸로 하고 가면서 보험금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자기들은 동조 안 하고 시신 안 구해줬고 그냥 저 가정부 구해주는 걸로 100만 원 받고 땡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가정부를 그 가정부를 두 명 앞에는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자기가 술자리에서 시체 바꿔치기 하고 사망보험금 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상대도 안 했다는 네, 거예요. 가사 도우미들도 전혀 구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구해줬던 가사 도우미들도 또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두 명 있었죠. 구해줬으니까.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마 조선족 백모 씨예요. 47살 먹은. 근데 그분은 이제 두 번째 가사 도우미로 갔던 분인데 이분한테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시기도 12월 20일이에요. 교수님. 예. 이게 예. 사건 발생한 열흘 전. 네. 네, 안 씨의 집으로 가서 일을 마쳤는데 좀 잠이 잠깐 들었다. 근데 안 씨가 꼴뚜 새벽에 왔대요. 꼭두 새벽에 자기 방으로 왔대요. 네, 잡을 자고 있는데 꼴뚜 새벽에 와서는 갑자기 몸에 좋은 한약이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먹고 자라고. 그래서 먹고 잤다. 근데 좀 얼마 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뒤틀려서 그날 새벽에 화장실을 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지가 그리고 막 마비되는 느낌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 두 번째 가사 도우미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경찰들은. 야 이거 저 기지국 위치 추적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는 노숙자 쉼터도 전화하고 영등포역에 노숙자들이 있는데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한 게 나오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 가사도우미 이 사람한테 예행 연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노숙자 구해가지고 한약에다가 약 타서 먹이고 죽인 다음에 본인이 죽은 것처럼 한 거 예행 연습한 거 아닐까? 아니면 미수일 수도 있죠. 이거 노숙자 사례가 맞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이때부터 이제 이거 그러면 무슨 약물 탔을까를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언니한테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 이제 언니한테서 나와요. 언니가 12월 24일과 27일 날 그 내과에 방문해서 수면제 그 졸피뎀이죠. 네. 그러니까 14일치 분량을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방은 언니 보험증으로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언니를 추궁하니까
이건 언니가 이건 내가 처방받은 거 아니다. 동생이 내 보험증 가져가고 한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찰은 노숙자들을 유인해 가지고 가사도우미한테 한번 써본 거잖아. 한약이라고 그러고 한약에다가 졸피뎀 같은 거 섞어 가지고 정신 잃게 한 다음에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또 경찰이 조사를 더 해보니까 12월 30일 날 사망하기 직전 전날 슈퍼에서 막걸리를 배달시킨 게 또 나와요. 그러면 졸피뎀 성분을 막걸리에 타서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럼 하나하나씩 풀어져 갑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추정대로 하자면 막걸리에다 졸피뎀 성분을 먹여서 사망하게 이르게 됐는데 근데 검안서에는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거만이도 조사해봐야죠. 네. 여성분이었다고 그래요. 거만이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은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체 검안서에 최초에는요. 그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발급할 때는 사인 불상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인 불상이라고 나오면 절대로 화장 못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인불상이라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검안이나 검식 부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만이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거만이는 내가 처음에 나 사인불상으로 해줬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본인 이름으로 도장 찍혀서 사인돼 있는 데는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경찰이 거만이 데려다 조사하는 거죠. 입건했어요. 정식으로.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안 씨 있잖아요. 주범 안 씨가 이 여동생이 또 있더라고요. 자매 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 남편이 지방에서 시장 출마까지 할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체검안서 변경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만이는 나는 퇴근했다. 사인불상이라고 쓰고 퇴근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저 지주막하 출혈 의증으로 변경됐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분명한 거는 응급실 직원들이 내 비번하고 아이디 다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 발급해 준 거다. 그 프로그램 알으니까 이 거만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거 저 지방에 시장 나왔던 제보 빽받고 이걸 만들어줬는지 이건 경찰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죠. 네. 그렇다면 또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바로 2,500만 원을 수령을 했던 남동생인데요. 그렇죠. 이 남동생도 범행에 가담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물어봤겠지. 너 진짜 네 누나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금 받았어? 아버지 대신해서? 확인하죠. 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 뭐 죽은 줄 알았다. 누나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보험금 저 청구했고 2,500만 원 내가 받았다. 근데 이거는 경찰에는 안 믿죠, 이거. 네. 아니 저 죽은 누나 있으면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가서 얼굴도 안 보나요? 돈을 또 수령받을 돈을 정도로 2,500만 원도 받았고, 그러니까 경찰도 이건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입건해 버립니다. 불구속 입건해요, 이 동생도. 와. 그럼 이제 입건한 사람이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안 씨. 이 주도했던 안 씨. 무당 안 씨, 그러니까 무당 안 씨. 그다음 언니 안 씨. 언니 안 씨. 내연남 박수무당 김 씨. 그다음 보험 설계사 최 씨. 최 씨. 그다음에 아까 같이 법무사무소에서 일했던 대포폰 구해줬다고 하는 박 씨. 박 씨 친구. 박 씨 친구. 그다음에 거만이. 그다음에 남동생. 8명이 입건된 겁니다. 8명이 입건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건 전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막 우리가 수사 진행하는 과정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나름 애는 썼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사건 전말을 설명해 드리면 훨씬 우리 구독자님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그러니까 이 안 씨부터 네. 가볼까요? 이 안 씨는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한 2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2012년 1월, 그러니까 네. 뭐 거의 그러니까 2010년에 내린 굿을 받아서 무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굿하고 사주를 했는데 유명세를 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큰 돈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린굿을 2010년도에 받았으니까 무당의 길을 2010년도부터 들어선 거예요. 내린굿을 받았으니까 내린굿 원래 큰 무당 엄마 무당이 이제 그 내린굿 해줘요. 그래 이제 신딸이 되거든요. 뭐 신딸 뭐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무당이 됐어. 무당이 되면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걷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무속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주도 봐주고 굿도 해주면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큰 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이 무당이 예전에 기획부동산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릇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무당해가지고는 큰 돈은 죽어도 못 만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근데 옛날 내가 기획부동산 근무했던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요거를 평택에다가 원룸형 빌라를 줘가지고 세를 받아 먹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자기 지인들 이런 사람들 돈을 왕창 빌려요. 그래갖고 2011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평택에다가.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빌린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공사는 변수가 많이 따라요. 이게 저 3층을 짓기로 했는데 2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자금이 부족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 멈출 수도 없고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치를 땡겨 쓴 게 5억이에요. 멍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채업자한테 계속 엄청 시달리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거 속수무책이에요 그거. 독촉을 받은 데다가 아까 언니한테도 5천만 원, 그러니까 뭐 6천만 막 원, 그 내연남한테도 4천만 원 빌리고 막 엄청나게 지인들한테도 그렇죠. 돈을 끌어쓰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 사기 쳐야 되겠다. 근데 이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을까? 시신바꿔치기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가 죽기는 싫고. 그렇죠. 지가 죽으면 보험금 타나 마나니까.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그 살해해서 시신 바꾸기 하려고 생각. 근데 저는 이걸 계획했던 안 씨도 나쁘지만 이 안 씨가 이걸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만들어줬던 사람. 옆에 지인들도 아픈 사람들. 네 아니었으면은 이걸 절대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사람이 보험 설계사 최 씨예요. 안 씨 다음으로. 이게 채무가 이 여자도 근데 한 1억 정도 있었대요 돈이. 그러니까 자신 돈 받으려고. 지도 돈이 궁하니까. 그러니까 1억 준다고 설득을 하니까 33억 그 보험금을 그러면 월 124만 원짜리 들어. 그리고 2번 들은 다음에 이제 이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보험 설계사 최 씨는 처음부터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게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시신 찾아야 되잖아. 시신이 있어야지 계획이 성공하지. 이 불세 계획이 이제 불세. 네. 그래서 이게 부탁한 게 박 씨의 운전기사였던. 이 사람한테 박 씨한테 부탁해갖고 박 씨가 또 친구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한 건데 아마 최초에 제가 판단할 때는요. 시신 바꿔치기 할 대상은 직업소개소에서 구해온 가사도우미를 죽여가지고 시신 바꿔치기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최초의 계획은. 그래서 이 박 씨하고 박 씨의 친구한테 직업소개소에다가 가사도우미 광고 내게 해가지고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던 사람 그 한양 그 약탄 그 먹여가지고 속이 미스거리고 막. 예행 연습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언니 이름으로 14일분 그 졸피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약에 타가지고 백 씨한테 2번째 가사도우미 백 씨한테 보약이라고 먹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 없이 살해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첫 번째 가사 도우미한테도 실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못 밝혔어요. 그 사람 못 네,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연달아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노숙자인가 봐요. 노숙자로 변경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12월 30일 날 이제 영등포역에 이 노숙자 사주로 갔던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집으로 이 노숙자를 유인해 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샤워 싹 시킨 다음에 이 막걸리 슈퍼에서 배달 시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수면제 14일분치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절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살해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한 8시경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앞에 두 번의 실패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14일치를 한꺼번에 다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는 아마 그만한 양이 아니었기 안 들어갔어. 때문에. 양 조절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면서 이 분량을 다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119 신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사인 불상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지주막하 출혈 의증으로 변경이 되면서 경찰의 조사도 받지 않게 되고 바로 화장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임진강까지 이제 시체가 다 없어진 거죠. 그 근데 가루가. 이제 경찰이 제일 난해한 건 뭐냐면 가사도우미로 선정했다가 그거를 포기하고 노숙자로 변경을 했는데 그럼 노숙자는 어디서 구해왔느냐. 기지국 위치를 보니까 영등포역에 간 게 있더라. 또 노숙자 쉼터에다 전화한 게 있더라. 대포폰으로. 그럼 노숙자로 변경된 건 맞다. 그리고 영등포역에 간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쯤도 영등포역 노숙자 중에 없어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지 맞잖아요. 일단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 사건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경찰은 어떻게 추정했냐면 관할 영등포역을 관할하는 그 지구대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 영등포역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노숙자들 전부 관리해요. 네. 이름은 몰라도 가서 확인들 하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맨발로 맨날 영등포역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여성이 있었대요. 노숙자가. 근데 그 요 시기 즈음에 없어졌어요. 관할 지구대에서도 그 여자를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맨발로 맨날 돌아다니던 노숙자가 있었다는 진술을 해줬어요. 관할 지구대도 그 얘기했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이 안 씨한테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진술에 또 어떤 신빙을 더해주는 게 뭐가 있었냐면 부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신이 죽어서 왔을 때 발이 엄청나게 거칠고 더러웠대요. 맨발로 댕겼으니까 발이 엄청나게 더럽지 않았겠어요? 거칠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등포 노숙자 이 여성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여성이 누군지를 경찰이 밝히지는 못한 거예요. 인적 사항을. 그리고 아까 부검이가 발이 거칠고 더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거만이가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작두 타서 그런 줄 알았대요. 무속인이니까. 부검이는 또 그런 생각 할 만도 하죠. 거만이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경찰이 영등포역에 이 여성, 이 안 씨가 갔던 거, 그 즈음에 갔던 거 분명히 나왔어. 기지국 위치로. 그 다음에 노숙자 쉼터에 수시로 전화했던 거 나왔어. 그 즈음에 맨발로 돌아다니던 노숙자가 사라진 사실을 그 주변 상인, 그 지역을 관할하던 이 지구대, 여기에서 들었어. 그러면 그 여성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인적사항이 없잖아요. 이거는 결정적인 하자예요. 근데 그 관할지구대에서도 인적사항 정도는 확인해 놨어야지. 근데 노숙자 관리. 그러면 하기야 노숙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뭐. 그게 잘 안 돼서. 안 돼요, 그거 잘. 네. 이 사건은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저는 이 말에 신빙성이 좀 가냐면 어쨌든 그 노숙자 여성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대체로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름 붙이고 번호 붙이고 그러더라고. 별명 붙이고. 그러니까 되게 인적사항을 안 되니까. 그리고 가면 다들 막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르고 가라 그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지문이나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예,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경찰이 나름대로 분명히 영등포역 노숙자로 보이긴 해요. 분명히 그 여성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못 밝혔다는 건 이 사건 수사에서 그냥 최고의 핸디캡이에요. 자, 어찌됐건 부인을 하건 말건 그 경찰은 이제 그렇게 봤어요. 네. 영등포역을 배회하던 노숙자, 성명불상의 노숙자, 아마 보나마나 그렇게 썼을 거예요.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집으로 유인한 이후에 식사 대접을 하고 목욕을 시킨 이후에 약이 들어있는 막걸리를 먹이고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다음에 본인의 시신인 걸로 위장했다. 이렇게 아마 경찰은 보고서 썼을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한 거죠. 그렇지만 살인혐의 끝까지 부인했잖아요. 네. 그때 끝까지 부인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재판에서 우리 경찰 입장에서 불리한 거예요. 인적사항 못 밝힌 게. 이때 시신도 없지. 시신이 누군지도 못 밝혔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아니, 제일 중요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시신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그 죽은 시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는 화장해서 없지 시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노숙자라는 것만 나와 있지 누군지도 모르잖아. 이거는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정황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경찰이 이제 보강 수사를 또 열심히 하죠. 네. 그때 새로운 또 증인이 하나 나오죠. 네, 강서구 노래방 주인이었는데요. 12월 25일쯤에요.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그 안 씨가 손님으로 왔나 봐. 네, 그래서 안 씨랑 집으로 가서 녹차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 노래방 주인 송모 씨라는 42살 먹은 이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안 씨가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와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술도 먹었는데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그 무속인 안 씨가 노래방 주인 송 씨를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아유 술 좀 깨. 그리고 그래서 녹차를 아마 권했나 봐요. 예. 근데 그 녹차를 먹고 오히려 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가사도우미 두 번째 갔던 사람하고 비슷한 현상이네요. 네. 정신을 차를 마시고 잃었네요. 아까 그건 한약 줬죠? 네.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서 너무 두통도 오고 또 왠지 싸한 느낌이 이제 드니까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 여성도 죽을 뻔했네. 지금 이게 어떻게 예행인지 미수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가사 도우미 두 명 있죠. 여기 지금 노래방 주인의 증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은 이거는 요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사도우미한테도 이런 짓을 했었고 노래방 주인한테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도 불러다가 이런 방식으로 죽였다. 다만 시신은 화장해서 우리가 못 내놓는다. 그리고 인적사항은 못 밝힌다. 노숙자라. 이러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이 사람들 그 형 받았을까요? 형은 받긴 받았어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결과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한테 제가 찾았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제 그래서 살인 그다음에 사체 유기죄로 이 8사람이죠. 네. 그 사람들을 전부 기소를 했어요. 경찰이. 그랬는데 서울 형사지방법원 형사 27부 김환수 부장판사 판결이에요. 1심입니다. 살인 안 씨, 주범 안 씨는 징역 7년. 언니하고 동생하고 내연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징역 3년.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최 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때렸어요. 남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징역 3년 이렇게 때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시체를 구할 필요성이 높았다. 시체를 구할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살해 동기가 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시체의 상태로 봐서 사망 시간이 그리 오랫동안 경과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점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살해해서 자신의 시체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신원 및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집까지 도달한 경위 입증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도 없고 그 시신의 인적사항도 못 밝혔으니까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못한다. 이게 2013년 1월 24일 판결이고요. 이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갖고 살인죄는 무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형량을 받은 거는 사체 유기와 사기 정도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사기, 사체 유기. 살인죄는 무죄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방송을 이 사람은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2019년도에 출소했습니다. 안 씨는. 주범 안 씨는. 못한 못하죠. 거죠. 네. 못한 겁니다. 보험금은 수령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인 거는 33만. 증명을 못했지만 이 사람이 사기를 한 거는 증명이 됐으니까. 보험 사기 한 거는. 아까 거만이는
거만이도 이제 행정 처분 정도 이런 거 받았죠. 그 부분 관련돼서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남긴 거는 숙제는 화장한 사람, 화장한 그 시신은 누구냐. 누구의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찾았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누군가의 가족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밝혀서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알겠죠. 안 씨 본인은 알겠죠. 아니면 안 씨와 같이 공모했던 이 공범들도 알지 모르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사람을 하나 죽여가지고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보내놓고 자신들은 고만치만 딱 살고 나와서 발 뻗고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인망, 사람이 쳐는 망은 빠져나가고 천망은 못 빠져나가고 천벌은 있어요. 이분들 결코 그 7년 살고 나와가지고 나는 죄값 다 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는 정상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살해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이 살인, 그러니까 사실 앞에 3건 정도의 미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추정되는 것들인데 그것 자체도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피고인의 집까지 이 도달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로? 그다음에 이 또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넷에서 시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판사가 너무 앞서간 거죠,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판사의 판결은 우리가 토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시신이 누군지 인적 사항이라도 나왔으면. 그것도 안 나왔고 시신은 이미 화장해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살인죄는 결국은 피고인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딱 제가 정리해 볼게요. 경찰은 보험 사기 이용 목적으로 영등포역에 거주하는 40대 여자를 살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안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500만 원에 시신 구매했다. 이렇게 끝까지 뻗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2011년 12월 30일 날 영등포역에서 40대 여성을 유인한 거 명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씨는 그때 영등포역 나 안 갔다. 주장하고. 그 다음에 범행 목적으로 수면제 언니 이름으로 14일치 처방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범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방받아서 경찰은.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 씨는 내가 복용 목적으로 처방받아서 내가 쓴 거다. 그러니까 범행에 이용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보강했죠. 조선족 그 백 씨, 그 가사도우미 두 번째. 그 다음에 노래방 주인 송 씨. 이 사람들 수면제 탄 한방차하고 녹차 먹여가지고 살해 시도했었다. 미수에 그쳤지만 요거 보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 안 씨는 한방차 줬는데 수면제 안 탔다. 녹차도 줬지만 수면제 안 탔다. 살해하려는 마음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체가 필요했고 죽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시신이 인적사항도 안 나왔고 시신이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인터넷으로 시신을 구매하는 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살인죄는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결론 내리면서 씁쓸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씨는 2019년도에 출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건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보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뭐 법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결이 난 거다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진짜 교수님. 예, 이거는 좀 안타까워요. 그 당시 담당 형사들 이름 안 알려줬어요. 고생 죽으라고 했는데 담당 형사 이름 알려줄게요.
이거는 서울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강력 2팀 고석수 형사, 김도윤 형사, 김도윤 형사는 엊그제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김성용 형사, 유영수 형사가 이 사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조헌주 형사, 강윤석 반장. 강윤석 반장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민병희 실장.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기분은 좋지 않은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 살짝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녀인이 좀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소름 끼치죠. 네, 이게 뭐 한 번이었긴 하지만 뭐 계속 무언가 뭐 계속 시도를 했다라는 것에서 보통 그러면 멈칫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 사람이 살인에 어쨌든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반성하고 사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망은 못 빠져나갑니다. 신을 믿는다며요. 무속인으로. 어찌됐건 뭐 자신만의 신, 뭐 장군님 신을 모시건 뭐 동자 신을 모시건 무속인 그 뭐 신을 믿는다며요. 신을 섬긴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어떤 그 석연치 않은 죽음하고 연관돼 있고 이 세상에 와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에 대한 그 원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범죄가 멈출 수 있는 순간이 되게 많았고 공범들은 거기서 한 번씩 다 그렇죠. 들었고 자기도 공범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보만 해줬거나 그 사람들이 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공범들 3년씩 살고 다 나왔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나쁜 사람이 그 보험 설계사 최 씨인데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 네. 그리고 거만이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패스워드나 아이디 관리 그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내 패스워드, 내 아이디를 딴 사람이 쓸 수 있게 놔준 것도 죄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자세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 나왔는데 상응한 처벌 받았어요. 네. 의사로서의 어떤 징계 조치도 받았고요. 네. 오늘 좀 씁쓸한 사건이었지만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